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퍼스트입니다. 예, 부수비입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의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1년 작을 읽고 있고요. 앞에 1부에서는 세 작품을 다뤘었고 이제 뒤쪽에 있는 4편을 이번 시간에 1시간 내에 한번 15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보윤 작가님의 완전한 사과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다룬 7편 중에 제일 무거워요.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진지합니다. 정말 너무 진지하고 무겁고, 근데 이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화자의 입장이, 화자의 오빠죠. 오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내를 폭행해서 장애인이 됐죠.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죽였어요. 죽이고 강아지도 죽이고 완전 가해자죠. 여기서 이제 화자는 그 오빠를 개새끼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오빠 가해자의 가족이에요. 나는 이 화자는. 그래서 전국민적인 어떤 지탄, 뭐 언론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신상 다 까발려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삶이 지금 완전 엉망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만나죠. 뭐 일거리를 찾다가 아이를 돌봐주는. 근데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는 그 오빠의 그 폭력을 묵인했죠. 침묵으로 당하고 살았으니까, 나도 맞았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이가 당하는 걸 더 이상 화자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 폭력으로 저지합니다. 이런 소설인데요. 완전한 사과. 어. 한번 문장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인데요. 주말은 대개 쓸모없는 일을 하며 보낸다. 평일엔 생존한다. 최선을 다해 생존하고 최선을 다해 쓸모없어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주말에 나는 고양이 사진을 찾아보거나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한 만다라를 창문 가득 붙였다 뗀다.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식은 옛날 사건 기사에 새로 달린 댓글수를 세어보기도 한다. 가능한 한 무해하고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 내내 노력한다. 나를 방해하는 건 가족뿐이다. 가족과 함께 살던 시절 나는 매일매일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 한시도 가만할 수 없었다. 가족의 문제가 달려있을 땐 진심을 아끼는 것이 좋다. 오빠에게 너는 참으로 개새끼야 라고 적은 편지를 보내선 안 된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동생을 곰팡이균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 그리고 엄마에겐 되도록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엄마에게 하고픈 말은 이제 진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현이는 여전해? 이거 엄마가 이제 말하죠. 일은 할 만해? 하니까 내가 묻죠. 도현이는 여전해? 도현이는 동생인데요. 나는 대답 대신 그렇게 묻는다. 그럼 엄마는 말이 없어진다.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으면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엄마가 입을 닫으니 기분이 좀 나아진다. 도요는 성실하게 SNS를 한다. 매일 매순간 모든 감정을 전시하느라 바쁘다. 왜 살지?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아직도 죽지 않았지? 같은 말들이 도연의 타임라인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그러니 괜찮다.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생각하는 인간인 척 과시하려는 인종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집에 불이 난다면 도연은 제일 먼저 뛰쳐나올 것이다. 창문을 깨고 난간에 매달려서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고 나선 SNS에 보란듯이 묻겠지. 불이 났는데도 나는 왜 죽지 않았을까? 곧 네 오빠 재판이다. 엄마는 기어코 그 말을 꺼내고 만다. 오빠는 원래 우리 집에서만 쉬쉬하던 개새끼였는데 그날 밤 이후로 만인의 개새끼가 되었다. 그게 개새끼인 줄 모르는 이는 엄마뿐이다. 심지어 오빠도 지가 개새끼인 걸 안다. 아니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겠지. 나는 오빠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 되게 진지하고 무겁고 절망적이죠. 이런 투로 계속 끝까지 가요. 어,
그래서 동주라는 아이를 인제 방과 후에 돌보는 일을 하고요. 음. 쭉쭉 넘어가서 동주가 승규라는 애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승규랑 정강이 걷어차기 게임을 했어요. 그게 게임이니? 게임이래요. 아줌마 욕 잘해요? 갑자기 욕은 해? 배우고 싶어서요. 욕을 배워 뭐 하기에 승규 정강이를 까 버리게요. 동주는 업어주기 놀이가 어떻게 정강이 까기 놀이로 진화했는지 설명한다. 승규와 마주서서 서로 아는 욕을 번갈아 외치는데 같은 욕을 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이긴 사람과 주변을 둘러싼 아이들 서너시 진 사람 정강이를 힘껏 걷어찬다는 것이었다. 승규는 누구와 게임을 해도 지는 법이 없다고 했다. 되게 세게 딱 한 번만 까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겠다고 말한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다 알겠다고. 이런 상황이고 이 동주는 음 어 뭐 이런 쭉쭉 넘어가서 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은 애가 암만 아까워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오빠가 왜 산 사람이야? 오빠는 죽인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랑 죽인 사람이 있는 거라고. 오빠는 살인자고 거기서 산 사람은. 나는 오빠가 감옥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어떤 진심은 아무리 기를 쓰고 틀어막아도 새어나오고 만다. 그러나 가장 억울한 건 이런 것이었다. 나는 왜 양껏 오빠를 증오할 수 없나? 저주의 끝에는 왜 늘 습관처럼 죄책감이 들러붙나? 나는 거리낌 없이 오빠를 찢어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그들처럼 다만 새까만 사람이 되어 정의로운 악담만을 내뱉고 싶다. 살인자를 욕하는데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오빠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빠가 아닌 오빠가 훼손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다. 어떤 진심도 가다울 수 없는 것,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생각이다. 음. 그리고 인제 동주한테 동주가 욕을 배우고 싶다 해서 욕이 담긴 그걸 녹음해서 동주한테 주죠.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인제 동주 엄마한테 혼나요. 어. 왜 동주한테 그런 걸 "최근까지 선생님이셨다면서 정말 모르세요? 이럴 땐 최대한 평범하게 누구 눈에도 띄지 않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 빌어먹을 표적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딱 순리대로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폭위를 열겠다고 윽박지르지도 않고 우리 애랑 잘 지내라고 비굴하게 뭘 사 먹이지도 않고 딱 이만큼만. 그렇게 버티면 결국 다 지나간다고요. 처음에 동주한테 관심 가졌던 이유가 뭐였든 애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눈에 띄는 다른 아이라면 얼마든지 또 있을 테니까. 다음 표적으로 옮겨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게 뭐가 나빠요? 내 아이를 지키려고 잠깐 비겁해지는 게 그게 뭐가 나쁘죠?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엄마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음. 선생님은 학교 일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쏟는 게 선생님에겐 어울리겠다고. 그거야말로 정의롭고 무책임한 태도 아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가, 동주 엄마가. 어 그래서 동주는 이런 얘기합니다. "순교 정강이 까는 거 그거 딱 한 번이면 되는데 그거면 나는 더 안 괴로울 자신인데 그거는 왜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난 뭐래요?" 동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만한 사람이다. 가끔 가난하지만 대체로 가만하다. 가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만함은 게으름이 아닌 노력의 결과다. 나는 매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가만해진다." 이런 그리고 인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164 쪽에 보면 "오빠가 도윤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을 때 나는 화장실에 있었다. 내가 그때 오빠의 정강이를 걷어찼더라면 어땠을까? 동주를 만난 뒤 나는 줄곧 생각해 왔다. 다 한 번뿐이라 해도 되게 세게 오빠 정강이를 걷어찼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도윤은 방문 밖의 세계를 살게 되었을까? 머리가 한 번 더 깨졌을지언정 나는 조금이라도 덜 괴로웠을까?" 그래서 아까 동주를 괴롭히던 승규에게 가요. "나는 승규에게 다가간다. 곧장 승규에게 간다. 그냥 둬. 그냥 좀 내버려 둬. 어 고무처럼 늘어난 내 팔이 승규를 동주 목에서 떼어낸다. 이런 인간이었구나.
나는 망설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습하고 비열한 눈으로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어린애를 바닥으로 내던지는 이런 짓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 두 가지뿐인가? 약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상대를 힘껏 내던지는 인간밖에 될 수 없나? 주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나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사과할 거니? 나는 순교에게 묻는다. 팔이 무겁다. 어디든 가닿을 수 있게 길어진 팔이 견딜 수 없게 무겁다. 그래도 사과를 해. 라고 말한다. 사과를 해, 순교야, 제발. 진심을 다해서. 가까운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저 팔을 늘어뜨린 채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무거운 소설이에요. 어,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렇게 뭐 무스비님이 이제 하시는 거를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이게 좀 물론 이제 이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어떤 대응이나 그리고 화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면이 많이 있어요. 어, 물론 이제 뭐 집안의 어떤 범죄자 혹은 뭐 가정폭력, 뭐 집단폭력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고민들을 뭐 들어봤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있어서 피압과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읽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면 어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순이나 부정이나 불화 같은 것을 이 화자의 방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맨 마지막에도 사실 힘으로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폭력을 폭력으로. 사실 그렇게 해도 홧김에 그렇게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먼저 선생님이 해야 되고 음, '아 내가 너한테 심하게 했지.'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음, 당연히 그 너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입장에서는 이 소설이 가진 어떤 무게가 음, 엄청나고 음. 그리고 굉장히 좀 너무 고구마 같은 아, 소설이다. 그렇긴 해요. 예, 답답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 이게 좀, 이게 화자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가해자의 가족이니까, 가해자의 가족도 이제 싸잡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이 화자도 피해자거든요. 오빠한테 맞으며 살았고. 어, 근데 되게 좀 화자를 잘 잡은 것 같아요. 화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잘 잡았고, 근데 이 피해자, 가해자 가족의 이 피해자인 화자는 또 어린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거울 같은 느낌. 내가 어렸을 때 오빠의 그 압도적인 힘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애니까, 애는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힘으로 제압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승교. 저 오빠를 내가 제압 못했지만 애는 제압할 수 있는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어 원한이랄까? 이런 무력함이 좀 풀리는 어 그런 느낌도 받고요. 참 아무튼 무거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거웠던 소설. 일단 요건 넘어가고요. 다음 소설 진현주 작가님의 나의 사랑스럽고 지긋지긋한 개들. 이 소설은 7 작품 중에 제일 특이했어요. 문장이 다른 소설하고 달라요. 읽어보 아시겠지만 정말 특이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쓰는 이게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건 읽어보면 압니다. 음. 자, "난 걷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난 걷는데 재능이 없다. 없는 재능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창백해진다는 말이다. 걸을 때마다 그랬다. 창백해졌지. 난 창백한 채로 흰 벽돌담으로 갔다. 나의 개들을 따라. 나의 개들은 흰 벽돌담으로 갔다. 나와 달리 나의 개들은 걷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았다."
매우 경쾌하고 활기차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잘린 꼬리를 흔들며 뭐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이게 담백한 문장은 아니에요. 막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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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리 이렇게 하는 말인데 제 이 소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기존의 소설 독법으로는 이 분석이 잘 안 돼서 제가 2번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고자 하는 쓴 소설인가. 근데 이해가 좀 돼요. 이 소설은 기존 소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소설하고는 좀 달라요. 어 이건 거의 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화자가 이 화자는 늙은 엄마와 같이 살았었죠. 늙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늙은 개들과 2마리가 같이 살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머님이 죽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개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애틋함 어떤 안타까움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데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느껴지도록. 좀 읽어 보면 어 녹초가 되는데도 녹초가 되면서까지 나의 개들이 흰 벽돌담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 계속 모르겠지.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나의 개들이 흰 벽돌담 아래에서 오줌 누는 일을 즐긴다는 것이다. 나의 개들은 흰 벽돌담 아래에서 뒷다리를 굽히거나 한쪽 다리를 슬며시 들어올린 채로 적당한 양의 오줌이 적당한 속도로 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러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어. 흰 벽돌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 막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얼떨떨한 표정을 한 사람이 지나쳤고 치킨집 전단지가 휙, 휘릭, 휘릭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나의 개들도 전단지가 떠오를 때마다 꺄ং 하며 덩달아 떠올랐는데 태생적으로 짧은 다리를 지녀서인지 떠오른다기보다는 버둥거리는 것에 가까웠다. 나는 그처럼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경쾌해졌어. 나는 내가 걷는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이 있고 경쾌한 나의 개들과 함께 경쾌하게 나아갔다. 경쾌하게 걷는 일은 지루하게 걷는 일과는 비할게 못했다.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게 느낌이 이 화자의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어 이 문장이 거의 이게 시 같은 노래 같은 느낌이에요. 말맛이 살아있다. 어 이렇게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런 맛. 이런 맛. 어 '나와 나의 개들은 흰 벽돌담에 다다랐다.' 담장을 허문 동네에서 유일하게 서 있는 담장이었으나 이질감을 주거나 고압적인 느낌을 풍기지는 않았다. 흰색 벽돌 자체가 밝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담장을 미끄러지며 은은하게 빛나는 햇빛과 벽돌 틈에서 소담스레 자라고 있는 녹색 식물들이 제법 한적한 전원의 정취를 자아내는 탓인 것 같았다. 좀 인상적인 부분을 또 보면 어 "상실을 예상하고 상상하면서 남은 날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이지 못하다. 더불어 그것은 격주에 어긋나는 짓이다. 나는 예정이 실현된 될 날을 불현듯이 느닷없이 걷잡을 수 없이 맞을 것이다. 그것이 맥박을 잃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아무렴 맥박을 잃고 온도를 잃고 부드럽게 밀착해 오는 육체의 유연성과 호흡을 잃고 느리게 누설되는 숨의 행방과 신경의 팔딱임을 잃고 다시 상실하고 비좁은 곳에 갇혀 더디게 웃으면서 그 뒤에 숨은 그림자를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보내면서 온몸으로 상실을 맞아야지. 예정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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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리 자기 얘기를 하죠. 근데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쥐새끼들 좀 치워 씻기든가." 쥐새끼가 아니고 개새끼거든. 엄마는 나의 개들을 개들을 쥐새끼라 했고 엄마의 쥐새끼들은 씻고 며칠만 지나도 개비린내를 풍겼다. 그리고 나의 개들은 나와 살기 위해 개처럼이 아니라 쥐새끼처럼 지냈다. 꼬질꼬질하고 달콤한 냄새. 꼬질꼬질해서 달콤한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작은 방에서 숨어 지냈다. 나의 개들은 자기 시인에게 주어진 운명을 납득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어 그래서 601호 아들과 엄마도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186 쪽에 보면 늙은 개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착한 것들과 실없는 농담이나 해가며 하루하루 나이 먹는 일, 오래된 집을 손보는 것처럼 오래된 육신을 돌보는 일, 늙은 개, 더 늙은 개와 덜 늙은 개.
더 늙은 개는 더할 나위 없이 깡말라서 등뼈가 드러나 보인다. 공깃돌 같은 등뼈, 공깃돌보다 작은 등뼈. 늙은 개야 밥을 먹어라. 더 늙은 개는 밥 먹는 걸 자꾸 잊는다.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해서 밥 먹는 걸 또 잊는다. 듣지 못하면 입술이라도 읽으면 되겠는데 더 늙은 개는 보는 법도 잊은 듯하다. 눈동자는 탁해졌고 한 곳을 오래 응시하는 일도 없다. 나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늙은 개야 밥을 먹어라 말하지만 더 늙은 개는 밥을 먹는 대신 이부자리를 찾아간다. 공포에 떨며 시각이 아니라 익숙한 사물들과 사물들이 만들어낸 지형 같은 것에 의지하여 남아있는 희미한 발기에 의탁하여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이제 좀 느낌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익숙해지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이 소설 자체가. 어 "그 계절 내가 제일 많이 내뱉은 말은 굳이였다. 굳이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해? 굳이 밖에서? 굳이 먹지도 않고? 짜증이 나고 번거로웠으나 가족의 도리로 가족된 의리로 나는 종종 주차장으로 내려가 엄마를 살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다기보다는 얹혀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반토막 난 몸짓 때문에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더러 한 톨의 의지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엄마. 늙은 엄마. 음 이런 거죠. 늙은 기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묘사가 정말 디테일해요. 음 이런 혹시 하우스 님은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전작과 소설이 약간 화자가 너무 이제 뭐 우리 어떤 뭐 문화일지도 모르겠지만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어떤 그리고 면이 뭐 수동적인가요? 아무래도 뭐 가족들한테 억압돼 있고, 그리고 뭐 엄마한테도 뭐 소중한 개, 강아지 반려동물인데 뭐 쥐새끼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쥐새끼들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음. 어디서 어른한테 막 이러면서 아. 어디서 이 엄마한테 까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어떤 문화가 아.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아. 그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문화가 또 나이가 들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까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겠지만.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겠지만 그전까지는 당해야 한다는 게 아. 쪼끔 뭔가 서운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계속 무슨 화자가 직업이 뭐 없어요. 예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백수인 것 같아요. 백수인데 그 개를 돌보는 개와 산책하는 게 그냥 일의 다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서 예. 사실은 뭐 그전에 어떤 그 화자도 사실은 그렇게 오빠가 미웠으면은 그죠, 그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예. 옆에 그 오빠 있고 막 엄마가 "야 오빠 뭐 좀 어떻게든 해 줘라." 막 이런 상황에서 나 난 이런 가정 저도 안 가져." 하고 예. 이렇게 막 그게 독립하는 어떤 느낌도 있는데. 예. 그게 제일 확실하죠. 솔직히 저도 뭐 맞고 사는 아내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그럼 왜 같이 살아? 도망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따로 살아. 이혼해."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또 당사자들은 그게 관성이라는 게 있는지 아니 그것도 꾸역꾸역 같이 살아요 또 맞으면서도. 근데 실제로 나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긴 살거든요. 사람이 뭐 알바를 하든 뭐 노가다를 하든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는 자체가 그 시도 첫 번째 시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참 안타깝죠. 예. 나가면 되는데. 그쵸. 여기 화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또 얽혀 있는 게요. 뭐 부모님의 어떤 뭔가 이제 도움을 우리가 음. 사실 집이나 이제 뭐 사실 많이 받잖아요, 음. 지원을. 음.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이 부모님의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음. '나 혼자만 지원이 없다?' 음. 이러면은 엄청 초라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렇긴 그쵸. 거의 뭐 집 있는 자식들은 집을 물려받는 게
그냥 뭐 보통이고 음. 용돈이나 뭐 혹은 식비나 이런 것도 다 부모님이 다 주기 때문에 음. 굉장히 유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그거를 떠나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 사람들이 뭔가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너 뭐 오빠는 있냐? 여동생은 있냐?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음.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디 사냐? 뭐 어떻게 뭐 얼마 버냐?" 이게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저기를 그 계급을 가르기 때문에 쪼끔 더 뭔가 유연하게 어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관용적인 어떤 마음이 뭐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다시 인제 소설로 참 돌아와서 이 소설의 문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식의 문장 좋아하십니까? 문체? 일단은 굉장히 뭐 문학적이죠. 어. 뭔가 개들을 계속 응시를 하고 있고 예예. 그쵸.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굉장히 좀 최근에 어떤 또 이렇게 모래의 여자 아베코보를 생각하면은 어. 우리가 모르는 모래의 속성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모래가 아. 엄청 무겁고 아. 눈앞을 이제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은 되게 모순적으로 모래를 설명을 해요. 어.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처럼. 어. 그리고 모래는 막 계속 기관지 안에 뭔가 그 쌓이는 어떤 진짜 완전 그런 느낌을 이제 주면서 어. 모래에 대한 어떤 해석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 여기서도 이제 개에 대한 어떤 해석 어.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좋았지만 음. 뭐 '좀 더 들어가도 좋겠다.' 음음. 이제 늙은 개는 예. 저는 이 소설이 네. 어 그러니까 이런 문체로 뭔가 밝고 발랄한 이게 늙은 개잖아요. 이게 늙은 게 다 죽어가는 갠데 그 죽음에 대한 묘사도 참 좋은데 만약에 밝은 뭐 이게 한 두 살, 3 살짜리 어린 개였다면 근데 마냥 밝고 그랬으면 소설이 안 됐겠죠. 이거 의미가 뭐냐. 이게 그냥 그게 됐을 텐데 오히려 죽음을 이런 문체로 죽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또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죽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사유할 수 있구나.' 엄마의 죽음, 강아지 늙은 개가 앞두고 있는 죽음. 네. 어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의견이 사실은 뭐 다의 어떤 정을 이루는 건 아니라서요. 사실 뭐 저도 뭐 지금 따로 독립해 있지만 집에 가끔 가고 싶거든요. 그쵸. 가서 편하게 아빠 집에서 아. 뭐 그냥 이렇게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서 아.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예 아무튼 뭐 이것도 뭐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 지금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지만 독립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애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고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말이죠. 독립을 하는 순간 또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나의 삶을 내 밥벌이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파우스트님 응원하고 어 잘 나가셨다고 생각해요. 집을 나가야 됩니다. 같이 살아봤자 서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다음 소설 달아볼게요. 정영준 작가님, 제가 정영준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이분 정말 좋습니다. 문장도 좋고요. 다루고 있는 주제도 제가 정말 그 사진도 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정말 모범생 스타일의 왠지 공부 잘하실 것 같은 착한 이미지인데 글도 정말 그래요. 미스터 심플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도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있죠. 이번에 특히나 상실의 아픔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누군가 죽고 그런 소설이 많죠. 어. 근데 미스터 심플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 그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인제 중고 거래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인데 이 화자는 아내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왜 갑자기 죽었지? 이게 이유를 모르죠. 그냥 평소처럼 지냈는데 자살을 이게 다 내 탓 같고 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내의 물건도 못 버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H라고 나오죠 아내가. 음. 그리고 음 내가 인제 중고 거래를 했던 그 한 거의 한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호른을 불고 있는 그런 악기 연주자인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아내와 그 자식이 미국으로 갔는데 안 돌아와요. 그냥 가 버리고 안 돌아와. 이게 난 버려진 거죠. 가족들한테 버려진 거고 그것도 자기가 연주하는 어떤 그 악단에서 잘립니다. 그것도 사연이 있죠. 잘립니다. 예. "부당 해고당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상실의 아픔이 있죠. 나는 아내가 자살했고 이 아저씨는 악단에서 잘리고 아내와 자식이 미국에서 안 돌아오고 버림받은 이런 슬픔은 있는데 각자 위로하는 소설이에요. 공감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 아저씨는 또 어 글 쓰는 수업을 들어요, 글쓰기 강의. 특히나 소설에서는 글쓰기가 어쩔 수 없는 그게 이제 자기를 치유하는 어떤 자기를 뭐 되새김질하고 돌아보는 수단인 것 같은데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은 지금 편집자 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언을 구하고 그 호른 부는 아저씨는 호른을 불어 주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해 줬 제 주 주었던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이거는 거의 한 뭐 그 외국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뭐랄까 고전 소설을 읽는 것처럼 뭔가 세련되기도 하고 되게 깔끔하게 잘 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형식도 그렇고요. 어 뭐 군더더기도 없고 깔끔한 문장들. 좋았습니다.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좀 뭐 이번 작품은 뭐 특히나 예. 뭐 정영준 작가님의 어떤 작품들 중에서도 어. 뭐 좋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 확실히 뭐 그전에도 이제 많은 다작을 하셨지만 이분 좋은 작품 많죠. 예 그래서 뭐 이번 작품도 뭐 전에 어떤 작품들처럼 어 굉장히 좀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서술뿐만 음. 아니라 음. 구도를 잘 그린다. 진짜 구도. 그러니까 이분은 특징이 안정적으로 잘 쓰세요. 감을 잘 잡으시는. 음. 좋죠. 뭐 전반적인 스토리의 이렇게 흐름도 그렇고 좋아요. 설정도 그렇고 이 첫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구매하고 싶습니다."로 시작하는 이거 거의 중고나라 생각나는 중고 거래 중고 거래가 어떻게 인제 뒤에 스토리로 이어지는지 정말 이게 묘하게 빠져들거든요. 이게 물건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다 상실했는데 나는 아내의 물건을 팔려고 하고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악기 같은 거 더 이상 필요 없는 그걸 팔려고 그래요. 이게 인제 또 묘하게 인제 주제와도 맞아떨어지죠. 이런 부분들. 잘 설정했다 중고 거래라는 설정.
음. 예, 또 혹시 또 기억나는 것도 있으신가요? 또 하실 말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미스터 심플이나 예. 또 언어를 다루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어. 뭐 홀은 그 사실 뭐 홀은. 예 우리가 이제 너무 가까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아. 물론 내 얘기도 아닐 뿐더러 옆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하냐. 예. 그리고 누가 이제 막 자살하고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막 우울하다. 음. 이러면은 사실 옆에 사람은 공감이 안 가요. 아, 그러네. 그러네. 실제 예, 그러면 안 갈 것 같네 잘. 음.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이랑 이제 절친이거나 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제 공감을 하겠지만 아. 사실 이런 호른이나 좀 이렇게 에둘러 가야 이제 그 의미가 아. 뭔가 선명히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호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떤 상처, 단절 음.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약간 패배한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실패? 실패했다고 하죠. 음. 그런 거를 이제 안 겪어 본 사람은 없으니까 음.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어 그런 어떤 호른이랑 합창의 형식으로 어 되게 공감이 되게끔 썼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 악기니까요. 어. 악기, 그러니까 이 직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은 편집자로서 글을 다루고 한 사람은 악기로서,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글로도 할 수 있고 음악으로도 할 수 있는, 이 소설에선 둘 다 만나죠. 그런 부분이 정말 잘 설정한 것 같다, 직업을. 직업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222 쪽에 보면 이 제목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쓴 글이에요. "누군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슬픔입니다. 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남자입니다. 한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죠. "심플이신데요? 아, 몇 주 전에 바꿨어요.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쿨거래를 했더니 판매하신 분이 저보고 매너가 좋고 쿨하다면서 '슬픔이 아니라 심플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플, 심플. 뭔가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슬픔을 심플로 바꿨어요. 훨씬 낫네요. 슬픔이 심플로 됐어요. 이건 어떻게 왜 슬픔이 심플로 됐을까요? 미스터 심플인데. 아무래도 뭐 슬픔이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를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불행한 어떤 인간의 어떤 슬픔의 어떤 자아로 에고를 형성했다면 이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 혹은 자신의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뭐 미스터 슬픔으로 이제 갔다가 미스터 심플로 이제 자신의 어떤 에고를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행이나 이제 사람의 어떤 절망을 또 이겨내는 방식이 어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좀 자신이 이제 단단해지는 어떤 나이 시간대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 그 상실의 아픔이 이제 계속 되새김질되면서 자신의 어떤 운명이 좀 슬퍼질 테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어떤 사실 문학들이 가진 목소리들이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의 노래 가사는 많지만 어 영원한 테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 글쓰기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글 쓰는 거 왜 이리 어렵습니까?" 이게 묻기도 하고 어 뭐 성찰하는 것도 나오죠. "호른이라는 악기는 음색이 좀 애매합니다." 하면서 "근관이면서 목관처럼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어 그래서 각자 집에 가요. 이 아저씨의 집에 가죠. 음. 아저씨 집에 가서 호른을 들어봐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음. 연주를 하고 어 232 쪽에 보면 호르는 오케스트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악기이면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호른의 그런 스타일이 좋았어요. 서양에도 맞았고. 몰락하는 자에서 글렌이 그런 말을 하죠. 피아니스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가 되길 꿈꿔야 한다고요.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속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긴 세월을 보내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악기 연주자는 악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곡을 수십 번씩 연습하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파트에서만 소리를 내며 변함없는 호른으로 살아왔죠. 음, 이 부분도 좋았고, 아래 보면, 어, 제가 쓴 글은 사실 거짓입니다. 고 해요. 음,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죠. 어느 순간 심벌드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랬던 거죠.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편집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글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음, 네. 어, 이제 자기는 많은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작가들의 글을 누구보다 많이 깊게 읽은 셈입니다. 그런데 '아 이 작가 진심으로 썼구나. 솔직하게 썼구나.' 이런 생각 드는 글은 많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써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인 걸 좋다 했고 거지 같은 것도 의미 있다고 썼습니다. 혹시 파우스트 님은 그 글을 그러니까 남의 글을 읽으면서 뭐 이게 소설이든 뭐든 '아 이 작가 진심으로 썼구나. 솔직하게 썼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다 진심이라고 보는데요. 진심. 보통 예. 그죠. 사실 진심이죠. 뭐 예 일기를 써도 진심이죠. 그쵸. 진심이죠. 다만 이제 그 글을 읽어 줄 뭔가 가치가 있거나 맞아, 맞아. 그게 문제예요 또. 혹은 뭔가 성숙한 예. 어떤 통찰이 있으면은 맞아. 그거는 일기가 아니라 글이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죠.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이런 내용이나 형식이 없으면은 일기죠 뭐. 맞아요. 예. 잘 쓰여진 소설을 보면 감탄하면서 읽게 되죠. 읽으면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어 그 이런 부분 236 쪽에 보면 서로의 처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고 하셨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문장. 서로의 삶을 보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퇴고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봐 볼게요. 240 쪽에 보면 경찰이 어 H를 아느냐고 전화를 하죠. 어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했어도 H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 그게 불만이었고 때로는 화도 났는데 이제는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조각을 잃어버린 퍼즐이 되었다. H는 왜 데니 보이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걸까? 나이 든 남자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올드한 음악을 왜 그렇게 자주 듣는 거야? 더는 듣기가 싫어 짜증을 내도 왜 좋은데 H는 웃기만 했다. 정류장에 서서 담담하게 그날을 생각했다.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했다. 이 부분. 음. H를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거죠. 남편이 죽은 아내를. 이 마지막 문단은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하면서 훈훈하게 끝났는데 파우스 님은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소설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뭐 미스터 심플의 어떤 물건들이나 상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들어가 있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의문형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왜 그토록 그 아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음. 그리고 내가 그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게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뭐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자체가 계속하죠. 내 예. 탓인 결 거다. 그쵸. 결국에는 그 시위해서 내가 얻은 게 없고 차라 사 사실은 내가 "내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아내의 일기장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삶을 성찰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결국에는 나아가는 이 화자와 어 이 사람은 미스터 심플은 결국에는 이제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맞아요. 성장하고 성숙했다.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을 볼 거예요. 황현진 작가님. 예. 우리 집 여기 얼음통에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집 얘기가 나와요. 첫 문장이 "1975 년에 완공된 낡은 집은 영화의 긴추에 결국 깨졌다." 자기가 이사 갔던 집인데 어 되게 낡은 집이죠. 낡은 집인데 그 담배꽁초가 마당에 그냥 옆 건물에서 막 떨어진 거죠. 이 묘사를 보면 "불붙은 담배꽁초가 기다란 호를 그리며 마당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도 유정은 옆 건물을 찾아가 항의할 생각을 못 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옆 건물의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유정의 마당이 거대한 재떨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훗날 유정은 그것이 집이 안겨준 첫 번째 공포였을 거라고 짐작했다." 이 부분. 그리고 겨울에 수도가 업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성수관 교체 작업을 이제 부르죠, 인부들을. 근데 오수관이 깨져 가지고 땅이 전부 젖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안 바꿔줘요. 동파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의 책임이라는 소리만 하죠. 음. 집주인은 태어납니다. "깨지면 깨진 상태로 더러우면 더러운 상태로 나날이 더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 같았다. 전문가를 불러도 "보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그래서 추위를 물리칠 만한 그 어떤 대응력이 유정에겐 남아 있지 않았다. 히터는 발끝만 간신히 데워줄 뿐이었다. 그것이 두 번째 공포였다. 음.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일지도 몰랐다. 너무 오래되어 아픈 집에 유정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재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재호야, 우리 새 집에서 같이 살자." 응.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죠. 근데 이사하면서 몽골에서 온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거 몽고르를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몽골 여행을 다녀올 때 가져왔던 그런 마그넷인데 그걸 보고 물어본 거죠. 응. "몽골 이거 몽골에서 샀어요. 응. 여기 우리 집. 나 몽골 사람." 이렇게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 접시가 대접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죠. "괜찮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요런 에피소드도 있고 부자 행세 같았다. 이런 느낌. 자신이 꽤 정직한 사람이라 느꼈다. 새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재밌는 게 266 쪽을 보면 코로나 얘기가 나와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 같은데 소설에서 코로나하고 본 거는 드디어 코로나가 나오는데 이 이사한 뒤부터 집 밖으로 못 가는데 또다시 재택근무 통보가 내려지고 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런 문장. 그리고 보건소에 찾아가죠.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유정이. 근데 거기서 인제 어떤 사람이 "줄 서시오." 막 하면서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그거 보면서 또 불안하고 "혹시 유증상자 계십니까?" 하니까 아까 그 말했던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들죠. 모두가 따악해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이 집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힐끗 쳐다보니 변기가 누랬다. 재호와 함께 변기를 쓰면서부터 유정은 변기 안쪽이 유독 신경 쓰였다. 쉽게 때가 타고 순식간에 검은 곰팡이가 번졌다. 이런 집이죠. 변기를 같이 쓰니까요. 음. 그리고 과장도 못마땅해요. 왜냐면 카카오톡으로 지시사항을 전할 때도 크크크를 남발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사를 둬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싫었다. 음. 과장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 나오고 내가 제대로 그 근무 시간을 평가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유정과 재호가 집을 얻기 위해 받은 전세 대출금은 2억 원이 넘었다. 근데 이게 272쪽에 보면 유정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재호는 3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살림은 매달 조금씩 축났다. 이자와 공동관리비, 각종 이용대금 등을 합하면 100만 원을 넘기기 일쑤였다. 6개월 할부로 산 침대와 세탁기, 유정의 1600cm짜리 책상값만 완납하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능한 한 새 것부터 차례차례 당근마켓에 내다 팔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인제 273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쩌면 재호에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코로나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재호와 헤어질 수 있겠다는 예감. 이대로 살다가는 금세 가난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모든 걸 합한 무시무시한 미래가 유정을 놓아주지 않았다. 지난 겨울 그토록 춥지만 않았어도 한 시절의 고비를 극복하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사랑이 줄줄 새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텐데. 이 두려움을 재호에게 알려줘도 될까?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재호의 회사 동료들을 집에 집들이 한답시고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어 왜냐면 동료들 전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재호는 '어 왜 나만 그러면 안 걸렸을까?' 이 생각하면서 재호는 자신이 배제된 게 아니라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유정은 동의했다. '나만 두고 전부 어디로 간 걸까? 오늘? 아니 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시킨 음식을 둘이 다 먹어요. 먹으면서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그 냉동실에 속에 얼음은 없고 귀퉁이가 오그라든 사진들이 바짝 언 채로 들어있죠.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유정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살겠지. 살기야 살지.' 이런. 그리고 실내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유정과 재호는 추위에 못 이겨 서로를 끌어안았다.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날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두려움을 두 사람이 함께 쓰기 시작한 날이었다고 하면서 끝나요. 어. 자, 이 소설 우리 집 여기 얼음통이라는 황현진 작가님의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뭐 아주 뭐 재밌게 읽었고요. 무엇보다 사실 좀 이제 코로나나 어떤 뭐 일자리를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신혼부부,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 뭐 신혼 어떤 처지를 이제 상경해서 이제 얻는 부부, 그런 어떤 처지나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가독성 있게 어. 예 잘 드러나는 소설이었고요. 음. 무엇보다 뭐 정말 이제 그 화자의 어떤 처지가 음.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 아픈 어떤 집에서, 맞아요. 그리고 앞날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과 어떤 살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이 뭐 상징적인 어떤 장치만 몇 개 있다면 또 엄청난 소설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황종현
황종현 평론가님? 예, 문학평론가님이 쓴 글을 잠깐 보면 간단히 말해서 플롯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대신에 있는 것은 패턴이다. 반복의 패턴이라고 해요. 플롯이 없고 패턴이 있을 뿐. 그 패턴이 무엇인가? 자, 285 쪽을 보면 음 유정이 그녀가 눈길을 끈다면 그것은 그녀의 에피소드가 동시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을 비교적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새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가시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 하에 유정과 재호에 관한 서술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수 한국인 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 불안, 사람들 사이의 분단과 적대, 도시 인구의 소득 저하와 고용의 불확실성 같은 문제들의 단면을 건드리고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에서 비롯되어 사회의 넓은 계층에 만연한 집합적 감정, 한마디로 공포를 상기시킨다.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유정은 집다운 집을 갖지 못한 공경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공포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토로한다. 공포는 현대 한국 소설의 우세한 감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음. 그 우리 집 여기 얼음통에에서는 산발적으로 마치 일기 속의 비명처럼 공포가 표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소설은 공포에 관한 서사로서는 불만스럽다. 인과성과 서스펜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묘사 속에 사회적 도덕적 가치들의 위기, 특히 사랑의 위기가 냉정하게 적시되어 있다. 유정이 재호와 동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열이라기보다 이익이다. 그리고 유정의 이야기에는 극히 범상하게 느껴지는 사물이나 사태가 자주 출연하지만 어느 순간 돌연히 계시적인 뭔가가 되곤 한다. 예를 들면 그 집 아래에 땅속을 흐르는 맑은 물과 더러운 물, 이 묘사가 나오고 수도꼭지를 틀어 줄곧 흘려보낸 물, 냉동칸에 처박힌 유정과 재호 커플의 기념사진들,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러 가서 대기하는 중에 유정이 실감한 패닉 등은 그것 자체면서 동시에 그것 아닌 뭔가, 그 계시적인 뭔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의미의 측면에서는 부유하다. 은유적 기호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들이 이렇게 이제 평론이 끝이 나는데요. 어,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네. 우리가 예전에 막 마그디그라? 아, 마그나그라? 아, 뭐 참회의 화요일? 그거 생각나네. 그 소설. 그 소설. 뭐 네. 완전히 이제 결이 다른 소설이지만 여기서 몽골 이야기하면서 막간이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야기. 사실 소설이나 이런 게 시가 새로운 거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되게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나 많은 어떤 지평선을 뭔가 이렇게 깨는 실제로 몽골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뭐 유명한 문학 저것도 있잖아요. 바다에 가본 적이 없지만 아, 마치 바다에 간 것 이미 간 것 같은. 예. 묘사. 이것도 뭐 몽골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지만 사실 저도 들은 얘기만 그냥 생각해 보면은 '힘이 세다. 어, 화장실이 되게 없다.' 어. 이런 어떤 정보의 파편들만 있지 실제 어떤 체험적인 음. 그런 거는 없거든요. 황현진 작가님도 몽골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 유정의 입장에서 예. 그 어떤 신혼 어떤 부부의 어떤 음. 그런 뭔가 서민의 어떤 저도 뭐 서민이지만 음. 뭐 어 그런 어떤 느낌을 체험을 했다면 음. '좀 더 체험하고 싶다.' 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 드디어 인제 다 끝났고요. 인제 7 작품을
인제 한 줄 평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 보면 한번 복귀하면서 문진영 작가님의 두 개의 방 대상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전 되게 상실 이게 잊혀진 것들, 잊혀져 가는 것들을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바라기 액자도 나오고 그 갓 학창 시절의 그 친구와 함께 머물렀던 그 방이라든지 그 느낌들. 근데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술산책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몽롱하고 좀 기분 좋은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흐르면서 되게 산뜻한 이게 이게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두 개의 방이라는 알레고리랄까? 이것도 뭐 시니피의 시니피향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잘 상징들이 딱딱 들어맞고 잘 쓰셨다. 전반적으로 저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소설 자체가. 경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 이게 아마 이 소설을 제일 살렸던 것 같아요. 다른 소설은 좀 무겁기도 하고요. 다르거든요, 느낌이. 소설도 느낌이라고 봅니다.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윤대령 작가님. 시계 입구 가게 앞 검문소. 이 정류장 이름인데 이 소설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평론가님의 도발적인 질문. 그 소설 이따위로 쓰라 뭐 인제 "이렇게 쓰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떻게 내가 독자가 어떻게 해석할지도 다 인제 미리 상상하고 예측하면서 잘 써야 하는 거죠. 잘못 해석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소설도 잘 써졌어요. 두 라인이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동아리 후배가 갑자기 죽어 상실의 아픔인데 죽어 버리고 근데 그것만 있었다면 이 소설이 죽었을 텐데 한 라인을 더 그음으로써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하면서 친해지고 공무원의 그 스토리 갑자기 내 방에서 누가 죽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이 겹쳐지면서 이 소설이 더 풍부해질 수 있었던 살았죠. 응.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계 입고 가게와 검문소 거기에 대한 집요한 추궁. 그 주제잖아요 이게. 그게 소중하다. 응.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결국 앞의 소설하고 겹치는 주제인데. 네 세 번째는 손원교 작가님. 지루한 소설만 읽는 삼촌. 전형적인 캐릭터 소설. 어 인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삼촌이라는 인물. 근데 입체적이죠. 엄마가 바라보는 그 친절하고 유쾌한 삼촌. 아빠가 바라보는 이 쓸데없는 머저리 같은 삼촌. 근데 재밌어요 이런 소설 자체가. 서로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리고 나는 인제 글을 쓰는. 삼촌에 대한 묘사 에피소드들도 되게 매력이 있고 삼촌의 그 훈훈한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 줬던 그때 말에 우리 아빠 내 형이 그렇게 막 욕하면서 나를 이거 되게 짠한 에피소드 좋았고 그다음에 소설은 안보현 작가님 완전한 사과. 완전한 사과 이건 정말 무겁거든요. 가해자의 가족 서사인데 근데 저는 이런 묵직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볍기만 하면 또 이런 묵직한 무거울 땐 무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해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 느낄 수 있고 또 요것도 라인이 두 개로 가죠. 그 내가 오빠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피해가 있는데 내가 또 맡게 된 그 아이가 또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게 거울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쨌든 폭력으로 저지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자기가 성장한 거죠. 성숙한 건데 그 부분 좋았고 진현주 작가님의 나의 사랑스럽고 지긋지긋한 개들 문체가 이런 문체 좋습니다. 어 죽은 엄마와 죽어가는 늙은 개들을 어떻게 보면 이 주저리주저리하는 그런 문장으로 잘 서술했다. 읽다 보면 빠져들어요.
아마 제일 몰입도가 좋았던 문장이 아닐까.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는 문장들. 근데 주제랑도 잘 어울려요.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개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 되게 디테일한 묘사들 좋았고. 정영준 작가님의 미스터 심플은 정말 노련한 작품. 이제 믿고 보는 작가라서 정영준 작가님은 다 노련해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뭐 구도, 캐릭터, 주제 뭐 나무랄 데가 다 노련해요. 미스터 심플은. 두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뭐 상징도 명확하잖아요. 한 사람은 글을 쓰고 한 사람은 음악을 해. 이게 다 계산된 정말 잘 쓰십니다. 너무 이제 안정적이라서. 그다음에 황현진 작가님 우리 집 여기 얼음통에 이건 어떤 증상, 징후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불안, 아까 공포라고 했죠, 공포. 그거를 무너져가는 집, 그 담배꽁초가 막 버려지는 마당과 그 아래쪽에 뭐 하수도 터져버린 그런 집으로 그게 지금 시대를 표현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 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이사 가서도 또 그 변기 더러운 변기와 또 코로나 걸린 그 상황에서 집에 아무도 안 오고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막 빚은 엄청 많고 내가 벌어도 이 빚은 이거 어떻게 생존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지금 '우리 집 여기 얼음통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집이 얼음통이다.' 이런 소설 아니었나 고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딱 되네요. 네. 파우스트 님이 한번 뭐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문진영의 두 개의 방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뭐 밤과 낮의 작동 장치라고 하려고 했지만 또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그림자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실은 보이는 거는 처음에 이제 작가와 이제 그냥 출판사 어떤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어떤 그림자들이 서서히 열리면서 밤에 이렇게 융화되어 가는 어떤 존재의 어떤 그 그림자의 어떤 어둠이 모두 이제 약간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윤대정의 이제 시기입국악의 앞 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가게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예. 그 주된 어떤 그 윤대영 작가의 어떤 모토가 그런 어떤 상실? 그런 어떤 느낌인 것 같아서 사라져가는 것. 근데 이제 사라져 가는데도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래도 이제 빛나는 어떤 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뭐 사라져 간다는 것 이렇게 하고요. 손흥규의 지루한 소설만 읽는 삼촌은 어 삼촌의 뭔가 일대기를 다 한다는 점에서 어 어떤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어 이게 원래 뭐였지? 아무튼 새로운 인생이라는 원래 이게 있는데요. 네. 오란 파목에 아. 아무튼 그 손홍규 작가랑 이제 뭐 완전히 뭐 다른 얘기지만 사실 오란 파목의 작가 그 독법은 또 다르지만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삼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화자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건 맞죠. 삼촌도 그 존재가 이제 새로운 인생처럼 밝혀지는 맞아, 맞아. 예 그런 느낌이고요. 안보윤의 완전한 사과는 어 약간 좀 뭔가 되게 슬픈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진 이야기라서 사실 뭐 피학적이고 과학적인 거를 이제 뺀다면 이 완전한 사과라는 것은 쪼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성찰의 어떤 방법일 수가 있어서 어 불완전한 사과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의미가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사과는 불완전하다.' 어떤 사과도 그럴 수 있겠네요. 완전한 사과가 없다. 사실 어. 이 작가도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뭐 그 아이들을 말리면서 어. 자신의 어떤 진심을 다해서 그런 어떤 따돌림이나 폭력은 없어져야 돼 하겠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불완전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나의 사랑스럽고 지긋한 개들은 뭐 음. 강아지들을 본다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음. 뭐 산책하는 뭐 즐거움, 원래는 뭐 산책하는 세 가지 즐거움이 이제 뭐 이미 김현수 작가의 어떤 단편이 있지만 어. 좀 더 이제 산책하는 즐거움에 가까운, 어. 그리고 앞으로 개들도 이 여자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산책을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미스터 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 슬픔이 뭐 아니 원래 하나 다 있었는데 아예. 이거 새로 하려니까 힘드네 이거. 새로 하려니까 힘드네. 아예. 예. 막 중간에 이제 막 데니 보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예. 뭐 삶의 오케스트라 뭐 그거는 너무 이렇게 뭐 거창하고 아. 뭐 슬픔의 향연이라고 뭐 저거 부르고요. 음. 황현 황현 씨는 우리 집 여기 여름통에는 음. 이거 뭐였지? 음. 아무튼 이제 뭐 그 마지막에 이제 뭐 황종현 작가님 뭐 저기 님은 그 음. 평론가님 패턴의 출현은 위태의 승리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뭐 얼음통이라는 것을 천작해서 어 약간 뭐 삶의 어떤 도가니? 어. 사실은 뭐 코로나나 이런 게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취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무게에 대한 어떤 소설을 되게 진지하게 잘 다뤄두고 있어서 어. 뭐 삶의 도가니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드디어 인제 김성호 문학상 수상 작품집도 이번 주로 끝났습니다. 이게 뭐 3 권밖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2019, 2020, 2021 까지 했고 아마 올해도 한 10 월쯤에 어 2022년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이게 초판이 9월 28 일이었네요. 2021 년. 그럼 2022 년도 9월 말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9월 말 10월 초, 10월 5 일에 발행됐으니까 작년에. 올해 김수호 문학상 작품들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인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문학상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 판매 부수가 제일 많은 이상 문학상 작품집이 있죠. 이거 예전부터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그러니까 매년 이상 문학상 작품집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영향을 미친 문학계에서도 유명한 상이죠. 2001 년부터 그 이전까지 가면 너무 멀고요. 이제 일단 2001 년부터 잡아봤고 어 여기 보면 대상 수상작이 신경숙 작가님의 부석사예요. 이 작품도 꽤 유명하던데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다음 주부터 해서 2001년 뭐 2002년 계속 가겠죠? 대상 문학상.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2000 년대. 저희가 인제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상과 김승옥 문학상 하면서 2010 년대 작품들은 2010 년대 작품과 작가들은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작가들, 이런 작품들이 2010 년대의 그 좀 어떤 흐름, 요즘 시대의 트렌드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동성애,
그런 코드를 좀 소설에서 많이 봤죠, 실제로. 어, 그 2000년대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문학계 이상문학상 하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어떤 흐름들이. 이게 문학상이 좋은 게요. 어쨌든 그 해에 가장 잘 쓴 작품들을 뽑은 거니까 아마 그 트렌드가 보이겠죠, 하다 보면. 아, 이때는 이게 이슈였구나. 그런 맛이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몰랐던 당시에 2001년의 문장은 낡았을까? 이런 것도 좀 과연 낡았을까? 20년 전인데 아니면 그때도 어떤 신선함이 있을까? 또 궁금해요. 저희가 직접 읽고 한번 신랄하게 한번 비판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우스님은 2001년 읽어보셨나요, 미리? 일단 뭐 처음 장본만 읽었는데요. 네. 뭐 대박입니다. 뭐. 아, 예. 좋네요. 역시 신경수 작가님 부석사 이 작품 유명하더라고, 진짜. 잘 썼다고 하는데 기대가 되고요. 또 박민규 작가님도 이상문학상 타셨던 걸로 알아요. 드디어 이제 박민규 작가님 소설을 보게 되는데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되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상문학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